예. 자, 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플라톤 우주론의 두 번째 부분인 그 필연에 의해 생겨난 것들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톤 자연 철학의 거의 이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인데요. 그 파트 2 이제 제목은 제가 필연과 수용자라는 제목으로 좀 담아놨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을 티마이오스는 이제 다음과 같은 말로써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인용을 해 놓았는데요. 이건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나온 논의들은 약간을 제외하고는 지성에 의해 제작된 것들로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연으로 인해 생겨난 것들 역시 우리의 설명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로 이 세계의 생성이란 필연과 지성의 결합으로부터 혼합되어 생겨난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성은 생겨나는 것들의 대부분을 가장 훌륭한 것으로 이끌도록 필연을 설득하여 지배하였으니 그런 방식과 조건에 따라 필연이 지혜로운 설득에 굴복함으로써 그렇게 처음부터 이 우주가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어떻게 이 우주가 실제로 그런 방식에 따라 생겨났는지를 이야기하려 한다면 방황하는 원인의 종류도 함께 다뤄야 하며 그것이 본래 어떤 식으로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는지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들에 어울리는 또 다른 출발점을 다시 한번 취하고는 앞서 그것들을 다루었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그것들에 관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딱 보면은 뭔가 이제 논의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특히 요 지금 인용문의 마지막 대목, 자, 그렇다면 이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 어울리는 또 다른 출발점을 다시 한번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앞에서 논의한 것과는 이제 그 출발의 전제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좀 새롭게 정리해서 새로운 논의들을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티마이오스의 이제 요 대목이 앞에 논의와는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전혀 다른 주제를 전혀 다른 관점과 출발점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이제 그러한 논의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논의는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1번 지성에 의해 제작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대목은 지성은 우주 제작자인 데미우르고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 앞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제작자, 신, 데미우르고스 이렇게만 불렀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지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어로 누스라고 부릅니다. 누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이제 생각하다, 사유하다라고 하는 그 노예인이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로부터 파생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사유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들 수 있을 텐데 사유하는 주체, 혹은 사유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정신 혹은 이제 지성이 되겠죠. 자,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 철학의 전통 안에서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유라는 이 인식작용만을 의미하지 않고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 철학 안에서는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어떤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것의 의미도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 가운데 이제 아낙사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세계가 무수히 많은 그리고 무한히 작은 그 씨앗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씨앗들에게 소용돌이를 회오리를 일으켜서 이러한 씨앗들을 그 서로 이제 흐트러뜨리거나 결합시킴으로써 질서 지우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누스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낙사고라스의 누스를 번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신 혹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성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이제 언어 용법에서는 생각하는 것, 사유하고 판단하는 것, 뭐 이러한 의미로 국한이 되지만 아낙사고라스에게 있어서는 이 지성이 운동을 일으키는 것, 그럼으로써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플라톤이 여기서 이제 지성에 의해 제작된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지성이 그리스어 누스의 번역을 하고 한다면은 플라톤 역시도 이제 누스를 그 바라봄에 있어서 단순한 이제 사유의 원리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 질서 잡힌 운동을 일으키는 주체로 생각했다고 볼 만한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에서는 그냥 신, 제작자 데미우르고스, 장인 혹은 아버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딱 그 지성이라고 그 규정이 되었다면은 이 지성에 의해서 제작된 것들이 무엇이냐, 잠깐 앞에 텍스트로 넘어가서 보자면은요, 요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나온 논의들은 약간을 제외하고는 지성에 의해 제작된 것들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약간을 제외하고는, 앞의 논의에서는 약간을 제외하고는 다 지성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성에 의해서 제작된 것은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서도 다루었지만 우주의 혼과 몸, 그 다음에 별들과 행성들, 그리고 이제 인간혼의 엄밀히 말하면 지성적인 부분, 이게 이제 지성에 의해 제작된 것이라면, 약간을 제외하고에서의 약간은 뭐냐면은 앞에서 말했던 시각과 그 작용, 청각과 그 작용,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 그 다음에 몸통과 팔다리의 기능,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성만의 제작이 아니라 그 별의 신들이 만든 그 인간의 몸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부분이기 때문에 지성에 의해 제작된 부분들이 아닌 그 약간의 나머지 것들로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죠. 하지만 필연으로 인해 생겨난 것들 역시 우리의 설명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새로 출발할 이야기입니다. 지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관한 얘기는 다 했고, 이제는 그거 말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다른 건 뭐냐면은 지성만으로 이 세상을 만든 건 아니고 지성 이외의 다른 것이 이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필연이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필연으로 인해 생겨난 것들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필연이 만든 것은 아니에요. 만든다라는 거는 목적의식적인 제작 행위인데, 그거는 지성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필연이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필연은 생성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필연으로 인해 생겨난 것, 혹은 필연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목적의식적인 제작행위는 지성에만 해당된다는 거, 이것을 좀 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필연과 지성의 관계는 바로 이어서, 왜냐하면 실로 이 세계의 생성이란 필연과 지성의 결합으로부터 혼합되어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필연에 의해 생겨난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장차 우주의 몸을 구성하게 될 재료들과 그것들의 상태가 바로 필연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자체로는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그게 이제 지금 이 수업에서 얼마나 가능한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여서, 예, 일단은 이 대목을 조금 더 읽어보고 제가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세 번째, 지성은 생겨나는 것들의 대부분을 가장 훌륭한 것으로 이끌도록 필연을 설득하여 지배하였으니, 그런 방식과 조건에 따라 필연이 지혜로운 설득에 굴복함으로써 그렇게 처음부터 이 우주가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네,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이겁니다. 자, 지성은 생겨나는 것들의 대부분을 가장 훌륭한 것으로 이끌도록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이 우주는 뭐 훌륭하겠죠. 지성이 만들었으니까, 데미우르고스가 만들었으니까 훌륭한데, 근데 여기 이제 단서조항처럼 생겨나는 것들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티마요스 연구자들 같은 거, 요 대목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신과 혹은 이슬람교의 신, 고등종교의 신과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 철학을 비롯하여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관의 아주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즉, 데미우르고스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이 전능하다면 이런 언급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성은 생겨나는 것을 모두 훌륭한 것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대부분을 훌륭한 것이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부분 다 좋지만 그렇지 않은, 데미우르고스가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여러 번 나오긴 합니다만, 이를테면은 뭐 가능한 한이라든가 최대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가능한 한이나 최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데미우르고스 우주 제작자의 유한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들 모두 다가 아니라 생겨나는 것들 대부분을 가장 훌륭한 것으로 이끌도록 필연을 설득하여 지배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필연과 이 세계는 지성과 필연의 결합을 통해서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성과 필연이 결합하는 방식이 뭐냐? 바로 지성이 필연을 설득하여 지배했다. 이 방식입니다. 지성이 필연을 설득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런 방식과 조건에 따라 필연이 지혜로운 설득에 굴복함으로써 우주가 되었다. 지성은 필연을 설득했고 필연이 그 설득을 받아들여서 지성에 굴복함으로써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다른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설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만드는 자인 데미우르고스, 즉 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재료들의 상태, 이것을 이제 필연이라고 부릅시다. 필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미우르고스 지성이 필연을 설득해서 지배했다. 그리고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필연은 지성의 지혜로운 설득에 굴복해서 그 설득을 받아들였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죠. 과학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설득했다라는 말은. 그 다음에 설득이 가지고 있는 함의, 이것의 숨은 의미도 역시 데미우르고스의 유한성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위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제군주라면 설득 따위는 필요 없겠죠. 내가 노예에게 명령을 하면 그만이지 노예를 설득하진 않잖아요. 이를테면 성을 쌓아라 라든가 배를 만들어라 명령을 하면 그만이죠. 근데 설득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무력으로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는 행위가 이제 설득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거 하면 나한테도 좋지만 너한테도 좋을 거야 등등등등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내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설득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다는, 다시 말해서 나의 유한함을 의미합니다. 유한한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데는 적어도 2개가 필요해요. 사실은 3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이 생성의 모델이 되는 이데아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데아들을 보고서 이 세계를 만드는 제작자가 필요합니다. 지성, 데미우르고스. 그 다음에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재료 안에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이 필연입니다. 그런데 이 필연을 그냥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연을 설득을 통해서 굴복하게끔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이 세계를 아름답게 훌륭하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필연과 지성의 결합이라고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목적론적 의도가 나오죠. 이 세계가 훌륭한 것이 되도록 하면, 그러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만들어 이게 아니고 만든 결과 이 세계야 이게 아니라 이미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서 최대한 그 계획과 의도가 관철되도록 이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론적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작자의 한계라는 겁니다. 제작자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도를 100% 원하는 대로 바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대상 혹은 그 재료라고 하는 것의 사정을 보아가면서 그것을 설득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항목을 좀 살펴보죠. 자,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어떻게 이 우주가 실제로 그런 방식에 따라 생겨났는지를 이야기하려 한다면 방황하는 원인의 종류도 함께 다루어야 하며 그것이 본래 어떤 식으로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는지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방황하는 원인의 종류. 방황하는 원인의 종류, 이거는 이제 직역을 해서 그렇고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한다면 일종의 방황하는 원인, 뭐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황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방황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거의 모든 학자들은 이게 바로 필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필연의 다른 말이에요. 자, 이 세계는 형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형상과 감각세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형상은 감각세계의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계는 그 형상을 바라본 제작자의 노동을 통해서 생겨났지만 제작자의 노동만으로도 생겨나지 않아요. 노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재료를 둘러싸고 언급되는 것이 바로 필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신화적인 언급이 나오는 거죠. 신화적인 언급은 뭐냐면은 지성, 즉 제작자, 즉 데미우르고스가 필연을 지혜롭게 설득해서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필연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필연이란 방황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방황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필연은 방황하는 원인이다.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일단 빼죠. 필연은 원인입니다. 뭐의 원인이냐면 생성의 원인이라는 것이겠죠.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우주가 생겨나기 위한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이제 자연학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자연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그 최초의 이제 철학자들이 이 세계를 탐구할 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원리와 요소와 원인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초의 철학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이 우주가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을까? 맨 처음에 어떤 상태로부터 이 세계가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최초 혹은 시원 혹은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철학자들은 항상 원리를 탐구했어요. 그것은 이제 최초의 상태를 탐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이를테면 탈레스라는 철학자들은 이 우주의 이 세계의 최초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죠. 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최초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보통 원리와 요소는 일치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탈레스가 원리는 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최초는 물이라고 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상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상태를 구성하는 것에서 원리와 요소는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최초의 상태와 그 다음에 요소는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뭐 이 세계를 구성하는 최초의 요소들은 물, 불, 공기, 흙인데 그것들의 원리는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달리 볼 수도 있고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원인입니다. 원인은 뭐냐면은 최초의 상태, 그 다음에 그 최초의 상태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더하여 그것들이 왜, 어떻게 해서, 어떤 계기로, 무엇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 원인을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아이티아라고 하는데 아이티아는 원래 탓을 의미합니다.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할 때, 즉 어떤 것이 생겨나는데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가, 혹은 태초에 물, 불, 공기, 흙이 이 세계의 최초 상태였고 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혹은 원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양한 자연 사물들이 되고 사람이 되고 생명체들이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한 물음은 그 고대 철학자들 가운데, 그 자연 철학자들 가운데서 이제 엠페도클레스라든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아낙사고라스라든가 이제 이러한 철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엠페도클레스는 그 최초의 상태, 그리고 이 최초의 상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불, 공기, 물, 흙이었는데 이것들이 사랑에 의해서 결합하고 그렇게 결합된 것들이 다시 불화, 미움에 의해서 해체됨으로써, 즉 결합과 해체를 통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랑과 미움이 생성과 해체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아낙사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무한히 많고 무한정하게 작은 씨앗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씨앗을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스페르마라고 하는데, 이 씨앗들이 지성에 의해서
즉 지성의 회오리를 일으킴으로써 지성에 의해서 서로 결합되고 해체되는 방식으로 별들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등등 해서 자연현상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의 지성 혹은 누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그 생겨나는 재료와 함께 그 재료의 생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러한 전통을 지금 플라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플라톤에게 있어서 원인은 셋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무엇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이 플라톤의 우주 제작론은 제작 신화죠.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자가 있어야 돼요. 만드는 자가 없으면 이 세계는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주 제작자, 신, 데미우르고스, 그리고 지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드는 자만 있다고 해서 우주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만들어지지 않고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앞에 티마이오스 두 번째 시간에 우주의 몸과 관련해서 다뤘던 물, 불, 공기, 흙입니다. 이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세계는 그러한 요소들이 조화로운 결합을 했기에 그 매개할 수 있는 비례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물과 공기다. 그래서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재료가 있지 않다면 우주가 만들어질 수 없겠죠. 따라서 재료도 원인이 됩니다. 만드는 자가 있어야 되니까 만드는 자가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 자는 원인이 되겠지만 재료도 원인이 돼요. 재료가 없으면 만드는 자 혼자서 뭘 만들겠어요? 아무것도 못 만들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만드는 자가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보고서 만들어야겠죠. 설계도 같은 거. 그게 바로 가지적인 형상, 이데아들입니다. 이데아들을 보고서 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데아라는 완벽한 이데아들의 세계를 보고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재료들을 가공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재료들을 이데아가 없다면, 즉 모델이 없다면, 혹은 생성의 본이 없다면은 데미우르고스가 만드는 건 뭔가 뒤죽박죽돼서 원하는 것을 결코 만들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서 적어도 이 세 개의 원인이 제시가 됩니다.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생성의 본이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가지적 형상, 이게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만드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주 제작자 데미우르고스입니다. 그렇죠? 이 또 하나의 원인이죠.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제작자의 노동의 대상이 되는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텍스트에 나오는 필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연도 원인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필연은 방황하는 원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필연은 그냥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필연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원인이 방황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수수께끼 같은 그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이 방황한다라는 것도 당연히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설득처럼. 그렇다고 이제 방황한다는 게 설득처럼 윤리적이거나 정치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방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뭔가 이제 종잡을 수 없는 이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필연의 원인은 원인이 돼 필연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원인으로서 방황한다라는 이 수식어를 지금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철학자를 좀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무엇인가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 자연의 뭐랄까 이제 그 뭔가 사물의 생성을 혹은 이제 장인의 제작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크게 네 가지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 이야기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건축가가 집을 짓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건축가가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 먼저 이제 건축가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건축가의 노동 활동이 있어야겠죠. 자, 그것을 이제 일종의 이제 작용인 혹은 활동인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건축가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재료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건축 재료, 뭐 나무라든가 쇠라든가 돌이라든가 등등의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도구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것들은 모두 건축의 재료가 되는 것들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법을 따르자면 이것을 흔히 진료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가는 적어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집을 지으려는 집이, 만들려는 집이
무슨 이제 2층 양옥집인지 혹은 수상가옥인지 혹은 뭐 빌딩인지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했다면 그것의 완성된 형태를 이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설계도에 혹은 머릿속에. 이런 굉장히 뛰어난 천재적인 건축가라면 이미 머릿속에 완성된 집의 이념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 집에 형상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상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집을 짓는데 그 목적이 바로 목적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흔히 사원인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의 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집을 짓고자 하는 목적으로서의 목적인과 그 집에 이미 완성된 이른바 이제 블루프린트상으로 존재하는 형상인과 그 다음에 집을 짓는 사람의 활동, 작용인과 그 다음에 그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플라톤의 제자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플라톤보다 좀 더 정교하게 생성의 원인을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 이야기되는 이 가지적인 형상들은 아마도 목적인과 형상인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주 제작자인 데미우르고스는 작용인 그리고 목적인의 일부를 나눠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방황하는 원인으로서의 필연은 아마도 일종의 이제 진료인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는 어느 정도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이를테면은 형상인 같은 것이 이제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그 가지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도 훨씬 더 실제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거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형상들의 모상이고 허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의 형상인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성이 이 현실적인 사물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진다고, 그 관계가 역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철학에서 이제 보통 그 플라톤의 형상론 가지고서 이제 철학사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플라톤 철학에서는 형상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존재론적인 우월성이라는 것도 훨씬 더 위에 있겠죠. 뭐 이를테면 뭐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행위, 뭐 아름다운 마음씨 등등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분유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라든가 아름다운 경치라든가 뭐 아름다운 태도, 아름다운 말 등등은 다 보면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해봤자 나이를 먹으면은 아름답지 않게 될 것이고요. 늙어버리면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경치도 파괴돼 버리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이 감각 세계에서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형상들의 일종의 모상이고 모상인 만큼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아름다움의 이데아 그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아름답고 불변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교 불가할 만큼 아름다움 그 자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론적인 혹은 존재론적인 우월성이 형상 쪽에 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혹은 이제 플라톤에 반대하는 혹은 이제 플라톤의 형상 이론을 지적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아름다움의 형상이 아름답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아름다움의 형상이 아름답나요? 아니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나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당연히 아름다움의 형상이 제일 아름답고 아름다운 사람은 불완전하게 아름답겠지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죄송합니다. 선이 끊어졌어요. 들리나요? 제 목소리 지금 잘 나가고 있나요? 그래서 목소리 잘 나가고 있나요? 예.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움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답다고 플라톤은 주장을 하겠지만 그러나 형상 자체는 그 형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지적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라디오를 만드는 사람이 요새 뭐 라디오라는 걸 듣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 이제 뭐 휴대전화로 듣는다든가 하겠지만 라디오를 만드는 사람이 라디오의 설계도를 보고 그걸 따라서 그 재료들을 가공해서 라디오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라디오의 설계도는 가장 완벽한 라디오의 이념형일 겁니다. 이념.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라디오를 만드는데 누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라디오로 음악을 들을 때 설계도에서 음악 소리가 나나요? 이렇게 묻겠죠.
라디오의 설계도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음악은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거죠. 만든 라디오를 통해서. 똑같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아름답나요? 아니,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경치가 아름답겠죠. 좀 약간 조롱 섞인 표현으로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는 사람은 이렇게 비판해요. 인간의 이데아를 본따서 만들어진 게 살아있는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데아가 가장 완벽하고 살아있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인간의 이데아는 주로 식사는 뭘로 하나요? 인간의 이데아는 화장실에 하루에 몇 번 가나요? 인간의 이데아는 달리기를 잘하나요? 이렇게 물어요. 인간의 이데아는 운동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는데요. 그게 무슨 인간이에요?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떤 것에 완전한 성질을 이데아에 부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거 자체가 이데아의 위상을 파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통에서의 이제 형상인과 그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모델로서의 모든 것의 원리이자 원인이자 모델로서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무엇인가가 생겨나는 데에는 거기에는 어떤 원인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원인들 중에는 가지적인 형상과 그 다음에 그 행위의 목적과 그 다음에 행위자 그리고 그 행위에 필요한 재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인으로서 제기되고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 재료적인 원인들은 필연이라는 이름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따라서 이제 필연도 원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방황하는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원인이면 원인이지 왜 방황한다고 했을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설득이란 또 무엇인가? 왜냐면은 설득, 방황, 설득 이거는 다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 철학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뭐랄까 이제 자연과학을 다뤄야 할 이 마당에 지금 플라톤은 방황이니 설득이니 하는 약간 좀 생뚱맞은 어휘를 써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신화적인 묘사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뭔가 얼버무려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방황하는 원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방황한다라는 말, 필연은 방황하는 원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현대인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필연은 방황하는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필연은 방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방황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단 먼저 우리가 필연을 어디에 쓰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러이러한 원인에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할 때 필연적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이러이러한 원인으로부터 반드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다른 방식의 다른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이런 원인으로부터는 꼭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 필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 이런 필연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는 수학이나 기하학이나 논리학 같은 거죠. 어떤 전제들로부터 필연적으로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달리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의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수학이나 논리학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는 필연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연적 인과관계를 언급할 때에도 우리는 필연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원인과 결과의 강력한 연쇄를 우리는 필연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필연성은 논리학이나 수학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이것의 진리를 거의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필연이 원인과 결과의 완벽한 연쇄, 강력한 연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런 필연성은 뭐랄까요, 이제 사회과학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영역으로 오면 올수록 이제 이 필연성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렇죠? 의외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주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의 인쇄는 느슨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좀 약화되고,
인문학, 문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인간학에서는 필연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플라톤은 이 필연이 방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의 강력한 연쇄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할지 혼란을 주는 표현입니다. 방황한다라는 말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방황이라고 하는 말을 인식의 한계로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필연이 방황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이 아직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 세계는 엄청 질서 있고 엄청나게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계예요. 엄청나게 조화롭고 질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잘 갖추어져 있어요. 원인과 결과의 연쇄가. 그래서 특정한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자들이 자연을 탐구하는 것은 그 인과 연쇄의 과정을 찾아내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보기에 이 세계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그 다음에 그 인과 연쇄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역시 굉장히 적습니다. 반면에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놀랍고도 말 그대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혼란한 것들이겠죠. 즉, 이 세계의 부단한 변화와 이 세계의 엄청나게 복잡한 운동 중에 우리가 그 인과 연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거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방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은 방황하는 원인이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즉, 우주 전체는 필연적이에요. 그 인과 연쇄가 잘 조화롭게 갖춰져 있고, 이것이 이제 우주 제작자인 데미우르고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 필연적인 인과 연쇄의 극히 일부밖에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을 다 방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식론적 관점으로 필연을 해석하는 겁니다. 필연은 방황하는 원인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주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인과 연쇄가 필연적이지만 인간의 한계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극히 일부만 그 필연의 그 비밀을 찾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방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을 티마이오스가 방황하는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자연의 복잡함이라는 것이겠죠. 이런 해석은 사실은 20세기 초반, 중반, 특히 이제 과정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 그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 있죠. 이제 이 철학자의 그 영향을 받은 그 플라톤 연구자들이 이런 식의 주장들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1920년대, 30년대 아주 유명한 그 알프레드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티마이오스에 대해서 굉장히 두꺼운 주석서를 쓰면서 방황하는 원인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끊임없이 발전을 하면서 진리에 무한히 접근해 가겠지만, 그러나 우주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의 설명에는 여전히 그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있고, 그 부분들은 인간의 눈에 여전히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되게 매력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문제는 플라톤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인식론적인 해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현대적이다라고 보통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플라톤의 필연을 방황하는 원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지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제 이렇게 보통 지적들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좀 살펴보자. 방황한다는 말은 뭘로 봐야 될 것인가? 제가 이 해설 이제 4번이죠. 방황하는 원인에 쓴 것 중에 필연의 무규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이제 앞에 것을 이제 잘 모른다. 이것을 좀 인식론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필연의 무규정성을 방황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존재론적 혹은 인과론적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쇄가 꽉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필연의 무규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 세계의 그 자연의 재료들, 이 재료들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목적성이나 방향성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규정성이라는 것은 이를테면은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이런저런 성질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성질들이 있어서 그 성질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성질에 따라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아직 아무런 방향성도 갖고 있지 않아요.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제작자가 목적의식적으로 이것들을 가공해서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시켜 줌으로써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방향성이죠. 그 방향성은 바로 목적론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죠. 훌륭한 우주를 만든다. 근데 재료들은 아직 어떤 방향성도 없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들이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직까지 그것의 성질이 규정되지 않은 것, 성질이 규정되지 않았기에 아무런 방향성도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은 방황하는 원인이라고 얘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질서를 갖게 되었다라는 건데, 모든 것들이 질서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간다면은 그것들 그 하나가 다 자기의 이름을 갖고 그 이름에 걸맞게 일정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제작자가 그것들의 이름에 걸맞는 그 작동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세계를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아무런 규정성도 없다라는 얘기는 아직 그것의 이름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고, 이름을 갖고 있지 못하니 성격도 규정되지 않았고, 성격도 규정되지 않았으니 그것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태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제작자가 먼저 그것들을 하나하나 잡아다가 거기에다가 규정성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부여된 규정성에 따라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자연을 구성하는 재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텐데 조금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해보죠. 뭐냐면은 설득한다라는 말입니다. 설득. 즉, 필연은 방황하는 원인인데, 지성이, 우주 제작자 데미우르고스가 이 방황하는 원인인 필연을 설득해서 최대한 그것들을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대목이죠. 설득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이것 역시도 이제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용어도 아니고 자연과학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일종의 그 앞에서 보았듯이 이제 정치적인 혹은 정치학적인 그런 용어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설득한다는 것은 일단 학자들 사이에서 좀 무난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장인의 노동의 조건으로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제 목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의자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의자를 만들어야 돼요. 의자를 만드는데 저에게 어떤 재료가 주어지면은 그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서 이제 의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의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이를테면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천이라든가 가죽이라든가 혹은 쇠라든가 이제 이런저런 요소들이 자연의 재료들이 저에게 주어지겠죠. 근데 저는 그런 재료들을 가공해서 의자를 만듭니다. 물론 이제 의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설계도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의자를 만들겠죠. 자, 그런데 재료로 써야 될 재료들에는 각자 고유한 성질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쇠는 차갑고 매끄럽고 단단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질기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부드럽지만 잘 구부러지지 않고 뭐 이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제작자는 재료를 가공할 때 재료의 성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를테면은 쇠를 부드럽게 만들 수는 없어요. 쇠는 단단한 거지 쇠의 성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단단한 쇠의 성질을 사용해야지 단단한 쇠를 억지로 부드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돌을 써야 되는데 돌을 가볍게 만들 수는 없어요. 돌은 성질상 무거운 건데 이것을 가볍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돌을 잘 다듬어 가지고 의자의 일부를 만들 수는 있지만 돌 자체의 성질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데미우르고스가 우주를 만든다. 우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불, 공기, 물, 흙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불, 공기, 물, 흙을 결합시켜서 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도 만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별의 신들이 인간의 신체를 만드는데 인간의 신체가 이를테면 살은 흙의 요소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눈은 불의 요소가 굉장히 많고 이런 식으로 물, 불, 공기, 흙을 가지고서 인간의 신체를 만드는데 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불은 타오르고 가볍고 운동성이 좋아서 위로 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거나 라이터에 불을 켜면 불은 항상 위로 향하지 불이 아래로 향하진 않아요. 불은 뜨겁고 모든 것을 다 태우어서 해체해 버리려고 하죠. 그리고 불은 운동성이 굉장히 빠르죠. 자, 그런데 데미우르고스는 이 불을 무겁게 만들 수 없어요. 불의 성질 자체를 바꿀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흙은 무겁고 움직임이 둔하고 항상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데미우르고스는 이를테면 내가 흙을 손으로 들어서 올릴 수는 있지만 흙의 성질 자체를 가볍게 만들 수는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데미우르고스는 불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흙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흙과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불과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흙을 모아서 강제로 결합시킬 수는 있어요. 흙과 불을 결합시켜 가지고 어떤 사물을 만들 수는 있지만 불의 성질을 가볍게 만들 수 없고 불의 성질을 무겁게 만들 수 없고 흙의 성질을 가볍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게 데미우르고스의 한계입니다. 유한한 데미우르고스의 한계. 사물의 즉 재료들의 성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재료들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장인적인 노동이죠. 만약에 어떤 목수한테 이를테면 딱딱한 돌을 하나 던져주면 바위를 하나 던져주면 이 바위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한다면은 솜씨 좋은 유능한 의자 만드는 사람은 이 바위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 고민하면서 최대한 바위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의자의 형태를 구현해내려고 할 겁니다. 혹은 나무 한 토막을 주면서 이 나무를 가지고서 책상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못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책상을 만드나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솜씨 있는 목수는 주어진 재료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하는 것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주어진 재료의 성질 그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나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가장 가깝게 사물을 만드는 것을 설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우주는 지성과 필연의 협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성이 방황하는 원인인 즉 아직 아무런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 무규정한 상태의 필연을 즉 재료적인 원인들을 최대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공해내서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즉 이데아에 가장 가깝게 만드는 것을 필연에 대한 설득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출발점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독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이제 제작자인 지성, 데미우르고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다뤘다면 이제는 필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살펴야 할 것이고 이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데미우르고스의 지혜로운 설득에 굴복함으로써 데미우르고스에 협조함으로써 만들어진 것들이니 그 방황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티마이오스는
이 필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주제를 또 다루게 됩니다. 그 새로운 주제가 바로 생성의 수용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플라톤을 연구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맥락을 살펴보죠. 이것도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의 논의들을 위해서는 두 가지로 충분했습니다. 즉 하나는 본에 속하는 종류로 가정된 것으로서 가지적이며 언제나 동일하게 있는 것이요. 둘째 것은 본의 모상이자 생겨난 것이고 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세 번째 것을 구별하지 않았더랬죠. 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의 논의는 어렵고도 모호한 종류를 설명을 통해 밝혀내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본래 어떤 특성을 갖는다고 가정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런 것이어야 하겠죠. 그것은 모든 생성의 수용자로서 마치 유모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라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앞의 논의들을 위해서는 두 가지로 충분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원문자 1번, 일부의 논의에서 구별된 것인데요. 앞에 일부에서는 일단 두 가지가 이야기됐습니다. 하나는 생성의 본, 가지적인 형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본에 따라 제작된 모상으로서의 우주이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데미우르고스도 여기 끼워줘야죠. 세 번째 것으로서. 근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성의 본으로서의 이데아들, 그 다음에 그 본을 따라 만들어진 그 감각세계,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죠. 감각세계는 이데아의 모상, 즉 앞에 것이 모델이고 뒤에 것이 카피,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요소를 도입해 보자라는 겁니다. 2부에서 새롭게 구별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먼저 이제 약간 티마이오스가 설레발이를 치는데, 지금의 논의는 어렵고도 모호한 종류를 설명을 통해 밝혀내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본과 모상은 비교적 좀 분명했어요. 얘기할 게.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다룰 거는 그게 아니라 되게 뭔가 어렵고 모호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바로 모든 생성의 수용자로서 마치 유모와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생성의 수용자. 여기서 수용자라는 것은 이 플라톤 철학의 어떤 독특한 전문 용어 같은 겁니다. 모든 수용자라는 말은 생겨나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이어지는 말이 마치 유모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젖을 주는 그런 유모처럼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다 수용자를 통해서 나타난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사물이 생성, 변화, 소멸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생성의 수용자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이 티마이오스의 뒷부분을 좀 읽어보면은 구체적으로 공간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코라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요. 혹은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토포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자리라고, 어떤 것의 자리, 어떤 것이 위치하는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어로는 헤드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모라고 쓰였고, 또 다른 데서는 어머니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은 무엇인가가 생겨나는 것이 위치하게 되고 생겨나는 것을 받아들여 주는 개념으로서의 성질을 지닌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장소론이라고 자연학 사권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와 일맥상통하기도 하고요. 혹은 오늘날의 공간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느 곳에서 생겨나겠죠. 그 어느 곳에 관한, 곳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플라톤의 수용자에 관한 논의입니다. 자, 이 수용자가 논의되는 배경은요,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뚱딴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쭉 읽어보면은 티마이오스의 연설이 쭉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요, 자, 지금까지는 지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대해 다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논의를 해야 돼요. 그거는 필연에 의해 생겨난 것을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계는 지성과 필연의 협동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생성의 수용자입니다. 이렇게 다루니까 뭔가 좀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수용자 얘기가 나와? 이렇게 좀 당혹스럽게 이제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수용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사실은 끊임없이 생성, 변화, 소멸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성, 변화, 소멸하는 세계라는 말은 이게 없던 것이 나왔다가 계속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멸해서 사라져버리는 세계라는 겁니다. 뭐 하나 고정되어 있지 않은 세계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제가 태어났다라는 거 없던 내가 특정 시점에서 생겨나게 돼서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이를 먹으면서 자라고 늙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죽어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뭐 인간 수명이 70년이다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전 우주의 나이로 치게 되면 정말 찰나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매 순간 뭔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소멸하고 변화하고 소멸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 들락날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필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재료, 그 재료에 깃든 힘 이런 것일 텐데 우리가 이 완성된 세계를 놓고 보면은 계속 뭔가가 들락날락거리고 뭐 하나가 고정되지 않는다면은 뭐부터 다뤄야 되냐면 들락날락거리는 곳부터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길래 들락날락거려? 이걸 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 티마이오스에서는 제가 우리 PPT에는 인용을 안 했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겨나는 모든 것은 어딘가에 생겨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어서 바로 그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자연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논고에서 똑같이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장소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생겨나는 모든 것은 바로 그 어느 곳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 어느 곳을 장소라고 한다면 장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사고원 장소론의 이제 핵심적인 논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장소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일단은 장소에서 들락날락거리는 사물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인용을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각세계에 들고 나는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게 그것들을 어느 한 가지 이름으로 규정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대목인데요. 티마이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지금껏 우리가 물이라고 불러온 것이 응고되면 우리가 그렇게 여기듯이 돌과 흙이 됨을 봅니다. 이번에는 같은 것이 녹고 분리되면 바람과 공기가 되며 공기가 타오르면 불이 되고 거꾸로 불이 결합되고 꺼지면 공기의 형태로 되돌아오며 다시 공기가 모여 조밀해지면 구름과 안개가 되고 이것들이 한층 더 응축되면 그로부터 물이 되어 흐르는가 하면 물로부터 다시 흙과 돌이 생겨남으로써 그렇게 그것들은 순환적으로 서로 간에 생겨나듯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자연세계의 요소들은 뭐 흙이라든가 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뭔가 단단해 보이지만 지금 이 티마이오스의 설명대로라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모든 것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어서 어느 하나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를테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요소들이 강하게 결속되어 있지만 이것이 그 희박해지면 이 결합이 성기게 되면은 흙이 되고요. 다시 이 흙이 된 것들이 또 성기게 되면은 액체가 되고요. 액체가 된 것이 다시 희박해지면은 소위 이제 뭐랄까 이제 증발이 돼가지고 기체가 되고요. 공기가 되고요. 이것이 다시 더 희박해지면은 타올라서 불이 되고요. 이것이 다시 더 희박해지면은 불 중에서 아주 미세해진 것이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빛 같은 것이 됩니다. 반면에 그것이 다시 그 결합해서 조밀해지면은 빛이 불이 되고요. 불이 다시 이제 조밀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공기가 되고 공기가 다시 더 조밀해지면 눈에 보이는 공기가 되겠죠. 구름이라든가 안개 같은 것이 되고 이것이 더 조밀해지면 물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흐르게 되고 이것이 더 조밀해지면은 고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흙이 되고 다시 돌이 되고 바위가 되고 이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느 하나 고정이 안 돼요. 이것은 흙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희박해지면 액체로 가고 더 조밀해지면 바위로 가기 때문에 뭐 하나 확실하게 고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감각 세계에 나타나는 것들, 우리가 이제 필연이라고 해서 탐구하게 될 그 재료된 것들은 사실은 다
어떤 것 하나 확정할 수 없는 변화의 와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의 묘사는 요 대목을 읽다 보면 이제 굉장히 놀라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싶은데 이미 자연 철학자들에 관한 언급에도 나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최초의 철학자들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밀레토스 지방의 세 명의 철학자들,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라고 하는 세 명의 철학자 가운데 이 아낙시메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자연의 최초 상태, 원리가 공기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공기가 그러니까 희박해지거나 농후해지거나, 즉 조밀해지거나 희박해지거나에 따라서 다양한 그 사물의 모습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인용을 했는데 내친 김에 한번 읽어보죠. 자신도 밀레토스 사람이며 에우리스트라토스의 아들인 아낙시메네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리는 무한정한 공기이다. 그것이 가장 고를 때에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차가운 것, 뜨거운 것, 축축한 것, 그리고 움직이는 것에서는 보인다. 그것은 조밀해지거나 희박해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그것이 흩어져서 가장 희박해질 때는 불이 된다. 반대로 공기가 조밀해진 것이 바람이다. 구름은 압축에 의해서 공기로부터 만들어지며 더 많이 조밀해지면 물이 만들어지고 그보다 더 많이 조밀해지면 흙이 만들어지며 가장 많이 조밀해진 것이 돌이다. 역시 희박함에 따라서 역순으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자연 철학자들 선집이고, 이게 아마 출전이 그 히폴리토스의 그 모든 이단을 논박함일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표현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아낙시메네스가 공기를 원리로 해서 이제 다른 사물들의 생성을 설명하는 반면에 플라톤은 어느 하나로 고정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리는 공기다 이것이 아니라 공기 역시도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이 감각 세계에서는 확고하게 고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감각 세계는 결국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플라톤의 이 위에 인용문 있죠. 이 인용문은 그 뒤에 들어가면은 플라톤의 물질 이론과 모순을 일으키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 티마이오스에 나타나 있는 모순된 부분인데, 왜냐면은 이 위에 인용문을 보면은 물불, 공기, 흙이 서로 간에 계속 변화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뒤에 이제 플라톤,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될 플라톤의 요소 이론을 보게 되면은 불, 공기, 물은 서로 상호 호환이 되지만, 상호 전환이 되지만 흙은 상호 전환이 안 돼요. 왜냐면은 불, 공기, 물을 구성하는 요소는 같은 삼각형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흙은 다른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대목만 보면은 그 지수 화풍에 다 상호 전환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은 플라톤의 그 요소 이론에서는 불, 공기, 물은 상호 전환이 되고요. 흙은 뭐 흙과 바위, 흙은 이제 상호 전환이 안 되고 이제 자기 안에서만 변화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티마이오스의 결론, 따라서 우리가 감각 세계에서는 어떤 대상을 이것 혹은 저것이라고 지정해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서 뭐 this, that, 가까운 걸 this라고 하고 먼 것을 that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어로 이제 뭐 투토, 뭐 에케이노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단어들은 대상을 고정시키는 이제 고정 지시어입니다. 이게 딱 지칭했을 때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 현실 세계에서는 고정해서 지시당하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딱 지시하는 그 순간 그거는 변하고 있어서 더 이상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라고 지칭하는 순간 불이 꺼져버리면 불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물이다라고 했는데 지칭하는 그 순간 이것이 응고돼 가지고 흙이 돼 버렸다 그러면은 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카멜레온이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카멜레온의 색깔을 빨간색이라고 했는데 카멜레온이 수족관을 지나면서 파란색으로 변했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빨간색이 아니듯이, 그래서 어떤 하나의 대상을 지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고정시켜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제 티마이오스가 제안하는 것이 그러그러한 것,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이것이 불이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이 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물이다가 아니라 매번 그러그러한 것이 물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즉 어느 하나의 대상의 감각세계는 모든 것이 매 순간 변화하고 생성소멸의 단계를 겪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지칭할 수가 없다는 것, 고정시켜 지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이러이러한 이제 토이우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대상을 불러야 한다. 그래서 예를 제가 써놨죠. 이것은 불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매번 이러이러한 것이 불이다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 대목이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이제 플라톤 연구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러한 것이 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의 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으로 제가 지금 말한 것만 놓고 보자면은 감각 세계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지식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것저것이 안 되고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이라는 것으로 부른다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하니 과연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말이냐. 다시 말해서 플라톤이 감각세계의 불확실성이라고 해서 감각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을 그냥 다 포기해버린 거 맞냐 정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매번 이러이러한 것이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감각세계에서 대상을 고정시키기 위한 가장 안전한 수단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감각세계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게 모든 것이 변화하는 감각세계 안에서 불이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가 확정짓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표현이 이러이러한이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경험세계에서의 소위 이제 진리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세계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참인 의견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공식이 이러이러한 것. 즉 이러이러한 것이 불이 아니라 매번 이러이러한 것. 이를테면 매번 타오르는 성질을 가진 것. 그것을 불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매번 타오르고 매번 활동성이 좋은 것. 매번 타오르고 위로 향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물이 아니라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이러한 것, 그러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세계의 사물을 고정시킬 수 있는 독특한 장치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이제 감각세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좀 주요한 해석, 좀 주류가 된 해석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날의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이 오직 형상들만이 이제 참된 진상의 세계이고 감각 사물의 세계는 허상이다라고 했을 때 이 허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려고 했던 데 반해서 현대의 학자들은 허상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각 세계에서의 감각 경험을 통한 과학에 대해서도 플라톤은 상당히 적극적인 설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 중에 하나가 매번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요거는 또 언젠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장소, 이 공간, 수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수용자가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수용자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건 감각 사물들인데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일상의 용어에서 일상생활에서 야 여기 아직 자리 있어 이리 와 라고 얘기한다든가 어떻게 뭐 공간이 하나도 없이 꽉 차 있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마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 어떤 여지처럼 이야기되지만 그러나 사실 공간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10,000원 지하철을 타는데 이 자리가 하나도 없어 꽉 찼어 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야 여기 자리 많아 이쪽으로 와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이는 이미 다른 입자들로 가득 차 있겠죠.
따라서 공간 그 자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물들을 감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간을 추론해냅니다. 여기 이제 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뭔가 그 논리학이나 기하학, 수학의 추론보다는 한 그 낮은 추론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적자가 아니라 서자, 그래서 서출적 추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그러다 보니 공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 이제 직접 공간을 다룰 수 없고, 플라톤은 막 고심을 하다가 이 공간 수용자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각각 금의 비유, 혹은 새긴 바탕의 비유, 혹은 그리고 이제 향수의 비유, 향유의 비유라고 하는 건데요. 이겁니다. 금의 비유는 이겁니다. 금으로 온갖 장신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녹여서 다른 걸 만들고 하죠. 이제 금으로 막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 만들죠. 그래서 이제 애기 돌에는 또 이제 금반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이거 녹여가지고 또 딴 걸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금으로 온갖 장신구를 만들고 녹이고를 반복할 때 그것을 가장 안전하게 부르는 이름은 각각의 장신구가 아니라 바로 금이다. 이겁니다. 이를테면 금으로 반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 이게 뭐야? 라고 물었더니 이거 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근데 이 반지는 다시 녹일 수 있잖아요. 녹여서 이번엔 목걸이를 만들어요. 이게 뭐야? 그럼 목걸이. 근데 또 이것도 녹여요. 다시 녹여가지고 이번엔 귀걸이를 만들어요. 이게 뭐야? 그럼 귀걸이. 하지만 또 녹여서 또 다른 걸로 만들어요. 이렇듯이 금을 재료로 해서 만든 것들은 계속해서 녹여서 다른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티마이어스는 이렇게 하면, 그럼 제일 안전한 답은 뭐야? 라고 물었더니 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장소라는 게 이를테면 이거죠. 눈앞에 제 앞에 책상이 있는데 책상을 놓고서 이게 뭐야? 그러면 책상이라고 했는데 누가 책상을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의자를 놨어요. 이게 뭐야? 그러면 의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의자를 누가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냉장고를 놨어요. 이게 뭐야? 그러면 냉장고라고 하지만 그 자리를 점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 가장 안전한 답은 이게 뭐야? 그러면은 자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또 하나, 두 번째. 두 번째는 새긴 바탕의 비유. 이 새긴 바탕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번역이 아니라 저보다 좀 먼저 번역을 하신 박종현, 김영균 선생님 번역어에서 채택한 용어를 제가 좀 받아들여서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새긴 판 혹은 주형 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새긴 바탕이라는 이 용어가 상당히 이 의미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신조어처럼 저도 좀 번역에 채용을 했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수용자는 모든 사물이 세상에 나올 때 각각의 성질에 걸맞은 형태를 부여해주는 일종의 주형, 새긴 바탕 혹은 새긴 판이다. 단 주형과 달리 수용자 자체는 아무런 형태도 정해져 있지 않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 앞에 있는 저 자리에 냉장고를 갖다 놓으면 이제 냉장고가 자리를 잡겠죠. 그렇죠? 모양으로 냉장고가 되겠죠. 냉장고를 치우고 의자를 갖다 놓으면 의자가 되겠죠. 그렇죠? 금의 비유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저걸 부를 때 저거를 수용자, 공간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저 공간에는 공간을 점유하는 것의 성질에 따라서 그것의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타오르는 성질을 지닌 것이 수용자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우리의 눈에는 불로 나타나고요. 적셔지고 흐르는 성질을 지닌 어떤 것이 그것이 공간에 나타나면 우리에게는 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용자라는 것은 특정한 성질을 지닌 것에 걸맞은 옷을 입혀주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앞에 금의 비유하고는 다르죠. 금의 비유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계속 들락날락할 때 가장 안전한 것은 그것을 드러내주는 수용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금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번에 여기서는 어떤 것이 나타날 때 그것들의 성질을 그대로 구현해서 형태를 갖춰주는 것, 타오르는 것은 불로 나타나게 해주고 적셔지는 것은 물로 나타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수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새긴 바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탕에 특정한 성질을 지닌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 형태가 새겨져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사라지면은 다시 없어지고 다시 다른 것의 형태가 새겨져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3D 프린터 같은 겁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라서 재료가 들어갈 때 그 재료가 지닌 성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한 내용에 따라서 3D 프린터로 물체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죠. 3D 프린터로.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용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붕어빵 기계처럼 재료를 넣고 딱 틀을 짜면은 붕어빵이 나오죠. 단, 붕어빵의 주형 틀이 잡혀져 있죠. 붕어빵 모양이 잡혀져 있지만 수용자는 틀이 잡혀져 있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의 고유한 형태를 나오게끔 보장해 주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색인 바탕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향수의 비유 혹은 향유의 비유. 뭐냐면은 수용자는 향수를 만들 때 쓰이는 액체와 같다. 쉽게 얘기할 쉬운 예로 여기 이제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커피를 타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방 커피를 이제 타는데요. 그거 커피를 이제 맹물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커피와 설탕과 뭐 크림을 넣고서 이제 타잖아요. 근데 커피를 제대로 커피 맛을 보기 위해서는 물은 맹물이어야 되죠. 만약에 커피를 보리차에다가 탄다 그러면은 커피 맛이 안 나겠죠. 보리차의 성질이랑 섞이면서. 수용자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향수를 만드는 사람은 향료, 원액을 향수가 될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향수를 만드는데요. 이때 물은 어떤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가는 향수의 향료가 그 물과 물의 성질과 섞이면서 원래 향기가 안 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우리가 장소 혹은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용자의 세 가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금의 비유는 수용자의 재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수용자로 환원된다는 것. 그 다음에 색인 바탕의 비유는 수용자가 거꾸로 재료들의 형태를, 재료들의 성질을 구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향유의 비유는 수용자가 그 자체로는 아무 성질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아마도 플라톤 자신도 굉장히 어려워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무려 세 가지의 예를 통해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닌 특성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바로 이 공간 안에서 필연에 해당되는 재료들의 성능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주 생성 이전의 모습들인데요.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한 정리. 하나는 생성의 본이죠. 이거는 가지적인 형상들, 부동불변, 언제나 동일성을 유지하고 이것들은 사유를 통해 파악이 되며 지식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겨난 것. 일종의 이제 자식이죠. 감각 사물들의 영역이고 끊임없이 생성, 변화, 소멸하고 감각 경험을 통해 포착되고 의견과 믿음의 대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도입한 세 번째 것, 생겨난 곳, 생성의 수용자 또는 공간. 그 자체로는 감각되지 않고 공간을 점유한 사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추론해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를 서출적 추론이라고 부르는데 수학이나 기하학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사물을 매개로 한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서출적 추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계는 수용자 안에 다양한 성질들이 들고 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데미우르고스, 즉 우주제작자 혹은 지성이 세계를 만들기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는 이것들이 아무런 비례나 규형도 없는 무질서한 상태였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흔히 카오스라고 부르죠. 그렇죠? 불, 공기, 물, 흙이라는 것도 사실은 흔적의 형태로서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불, 공기, 물, 흙이라는 것도 엄밀하게 이제 감각세계에서 그 모양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에서는 불, 공기, 물, 흙 역시도 흔적의 형태로만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타오르는 성질의 상태로 있다가 이것이 그 형상의 불의 형상을 모범으로 해서 데미우르고스의 작용을 통해서 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데미우르고스 개입 이전에는 모든 재료들이 성질의 상태 그리고 비례도 균형도 없는 무질서한 상태로 있는데 이때 그 데미우르고스 신이 이 재료들을 형상을 보고 형상을 본을 따서 거기에 도형과 수를 가지고서 그 성질들의 형태를 부여할 때 그것들이 바로 수용자 안에서 다양한 사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죠. 예,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초과가 됐는데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2부의 뒷부분 그리고 가능하다면 3부의 일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